안녕하세요. 색책 시간입니다. 오늘은 리차드 파워스의 장편 소설을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바로 오버스토리라는 책인데요. 올해 퓰리처상 픽션 부문 수상작이기도 하죠. 네, 저명한 작가죠. 마거릿 애트우드 같은 사람은 이 리차드 파워스에 대해서 굉장히 극찬의 또 다른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만약에 리차드 파워스가 19세기 작가였다면, 그리고 미국에 태어났다면 그는 아마도 모비딕을 썼던 허먼 멜빌이었을 것이다. 이런 말까지 하게 되었는데요. 이 책을 쓴 리차드 파워스는 어느 날 미국 캘리포니아에 있는 산타크루즈 산을 오르게 됩니다. 그러다가 높이가 무려 100m 가까이 되는 거대한 삼나무를 만나고 나서 굉장히 압도적인 어떤 체험을 겪었다고 본인 스스로가 인터뷰에서 고백하고 있는데요. 이런 마음은 이 소설의 사실 그대로 또 다른 형식으로 극중인물이 남기는 메모를 통해서 묘사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간단히 그 부분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무도 나무를 보지 않는다. 우리는 열매를 보고 견과를 보고 목재를 보고 그림자를 본다. 장식품이나 예쁜 가을의 나뭇잎을 본다. 길을 가로막거나 스키장을 훼손하는 장애물을 본다. 깨끗이 밀어야 할 어둡고 위험한 장소들을 본다. 우리 지붕을 무너뜨릴 수 있는 가지들을 본다. 황금성 작물을 본다. 하지만 나무는 눈에 보이지 않는다. 그렇게 나무와 만나는 어떻게 생각하면 굉장히 영적인 경험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이후에 리차드 파워스는 이 소설에 대해 쓰기 시작하는데요. 이 소설을 잘 써내기 위해서 나무에 관한 책을 읽은 것만 해도 100권이 넘었다고 하죠. 그리고 원시리 이미 고스란히 살아있는 지역으로 실제로 거주지를 옮기기도 했다고 합니다. 결국 이 책은 나무는 인간이 쓸 자원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그 자체로 하나의 작은 기적이자 신비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소설의 주인공은 모두 9명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 9명들은 하나같이 제각각 독특한 어떤 하나의 나무와도 연결이 되어 있기도 한데요. 그 9명 중에 이런 주인공들이 있습니다. 자신의 탄생수인 단풍나무와 스스로가 운명적으로 얽혀있다라고 믿고 있는 아이가 있고요. 그리고 또 나무들끼리 서로 의사소통을 한다는 사실을 알아내게 된, 그렇지만 본인 스스로는 청각장애인인 그런 과학자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로부터 나무로 만든 굉장히 잘 세공된 반지를 선물 받게 된 중국계의 미국인 여성도 등장하고요. 그리고 전투 도중에 격추당했다가 바로 반얀나무 위로 떨어지는 바람에 목숨을 구하게 된 미국인 조종사도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셰익스피어의 희곡인 맥베스를 무대에 올리면서 맥베스에 등장하는 굉장히 인상적인 대사가 있죠. 예언과 관련해서 숲이 움직인다라는 어떤 대사가 은유적으로 등장하게 되는데, 그렇게 숲이 움직이는 것을 무대에서 재현하다가 나무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관심을 가지게 되는 변호사도 등장하게 됩니다. 네, 이렇게 간단한 설정들, 그리고 이런 인물들의 일부분을 제가 소개해드린 것만으로도 이 설정 자체가 굉장히 독창적이구나라는 걸 아마 느끼실 수 있지 않을까 싶어지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 책에 가장 먼저 등장하게 되는 인물은 니콜러스 호엘이라는 인물입니다. 이 인물은 친구들과 함께 밤나무를 두들겨서 밤을 떨구게 되죠. 그리고 밤을 친구들과 함께 구워 먹게 되는데요. 그 밤을 구울 때 나는 어떤 향긋한 냄새, 평화로운 분위기에 취해서 때마침 그 자리에 있었던 아일랜드 처녀에게 청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결혼을 하게 되는데요. 이어서 아내가 임신했을 때 남편이 예전에 청혼을 했을 때 당시에 입었던 옷에 호주머니를 두시다 보니까 그 당시에 두었던 밤 6알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6알을 심으면서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펼쳐지게 됩니다. 네, 이렇게 9인물들의 제각각의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데요. 이 책의 제목은 오버스토리라는 제목인데, 이 스토리는 이야기의 스토리라기보다는 보통 우리가 몇 층이라고 말할 때 영화에서의 그 스토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숲을 위에서 보게 되면 숲에서 보이는 그 상층부의 어떤 상태, 외양 같은 것을 뜻하는 그 단어로서 오버스토리라는 말을 쓰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 소설의 각 챕터에 등장하는 어떤 제목들도 등장하는 그 인물들의 이름을 따와서 소설이 진행되는 독특한 방식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뛰어난 예술들이 그렇듯이 이 소설은 형식과 그리고 다루는 내용, 그리고 소재가 굉장히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감탄을 자아내게 하는데요. 이 9명의 인물들은 소설의 후반부로 갈수록 그들이 어떤 관계를 가지고 연결되는지가 소설 속에서 흥미진진하게 묘사가 됩니다. 이것은 마치 나무를 묘사하다가 소설 후반부에 이르면 그 나무들이 모여서 하나의 숲을 이루는 광경들을 묘사하는 것 같아서 플롯 자체가 이런 소재의 맥락을 그대로 가져온다고 말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나무가 잔가지를 뻗어나가고 또 잎을 틔우고 하는 것 같은 그런 과정처럼 이 소설의 구조 역시 그런 유사한 방식으로 이야기를 뻗어나가고 있어서 역시 흥미를 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책 자체가 원래 나무로 만드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나무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무로 만들어진 이 책 속에 담겨 있다는 것 자체도 어떻게 보면 나무를 포함한 자연의 순환론 같은 것을 흥미진진하게
담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까지 들게 되는 거죠. 흥미로운 것은 이 책에 담겨있는 문장들이 대부분이 현재형으로 서술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읽다 보면 마치 어떤 신화적이고도 그리고 약간 수행 언어 같은 어떤 그런 장엄함 같은 것이, 그런 묵직함 같은 것이 배어있는 문장이라서 읽으면서 굉장히 흥미롭게 저에게 다가오게 됐습니다. 또한 나무를 다룬 그런 소설이다 보니까 나무들에 대한 어떤 생생한 묘사들이 소설 전편에 걸쳐서 담겨 있기도 하죠. 네, 이 책과 함께 읽으실 것으로 제가 추천드리는, 이전에 저희 빨간 책방에서 깊이 있게 다루던 책은 바로 이승우 작가의 지상의 노래라는 책입니다. 많은 분들도 좋아하셨던 책일 텐데요. 이 소설과 이 소설이 어떤 직접적인 관련을 가진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승우 작가의 이 지상의 노래라는 책도 무척이나 장엄하면서도 묵직한 느낌이 담겨져 있는 그런 문장들이고요. 또 다층적인 구조를 갖고 있고, 실제로 이 소설에서도 숲이 등장하기도 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시면 또 다른 느낌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지상의 노래 함께 추천드렸습니다.